언제까지 고금리가 유지될까? 이거 고금리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수준이라면 아마도 2025년까지는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보다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한 2018년 이때 1.75였죠. 이때보다 높은 것을 고금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금리가 정상 금리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거고 지금도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3.5가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예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다. 아니 6월에 2.7% 나왔고 7월에 2.3% 나오지 않았냐. 이제 2%대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가장 위험한 건 일단 유가. 왜냐면은 자 이거 며칠 전에 했던 내용인데 국제 유가 자체가요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은 7월이니까 유가가 거의 한 20달러 가량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한 9월쯤 되면요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면 사우디에서 9월까지 감산 이야기를 했죠. 사우디에서는 지금 유가 100달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우디에서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증산한다라는 거는 사우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나나 혹은 우리 동네에서만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싸게 팔면 팔수록 나는 좋죠. 나는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막 증산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사우디에서. 왜? 그때는 석유 하면 오펙인데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해서 석유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때 미국이랑 어느 정도 척을 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가 일반 원유, 사우디 같은 데서 오펙에서 뽑는 원유랑 다른 점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40달러 정도의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배럴당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원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달러, 30달러 정도면 되더라 배럴당. 그러면은 내가 쓰는 돈이 한 20, 30달러가 돼요. 요거를 40달러, 50달러에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달러에 파는 게 좋을까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100달러에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산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 부분을 항상 조정해 왔던 게 미국인데,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랑 어느 정도 손을 잡았죠. 바이든이랑 원래 사이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번 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죠. 내가 왜? 옛날에는 좀 셔틀 같은 느낌이었다면, 야, 빵 사와, 우유 사와,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했더니 바나나 우유 하나 사오고 뭐 이러면서 하고 있었다면 개드립이었습니다. 요즘은 뒷배경이 하나 생기니까 내가 왜 사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한마디씩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네 증산쯤에 여기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서, 사우디가 그쪽에 오펙에서 힘이 세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우디는 유가 100달러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로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 그리고 석유 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연장 조치 더 연장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 그 원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기서 100달러까지 다시 튄다고 해봅시다. 원달러 환율 올라가진 않더라도 130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요때 올라갔던 인플레이션만큼,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때 올라갔던 한 요정도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 만큼 올해 하반기에 다시 재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요, 미국 연준이 한국 한은이랑 굉장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건요, 한국 한은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가계 부채 혹은 부동산 PF 등
부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착륙해야 된다. 물론 디레버리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그런 것들 물어보면은 내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 파월이 말하는 투는 이거예요. 아니 뭐 이거 금리 올려가지고 경제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리를 통한 물가 안정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기업이 있어요. 한국이랑 기업이 있고 미국이랑 기업이 있는데 미국이랑 기업에서는 연준한테 맡기는 연준 의장은 한 부장급이라고 해봅시다. 파월 부장한테 너는 물가만 안정시켜. 그리고 뭐 장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주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이거 하고 너네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야 물가 안정시키려는데 딴 거 터지게 생겼으니까 하는 너네 물가 안정시키지 말고 너네 업무는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도 하면서 부채 안정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 시키니까 하느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 왜 연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했지만요. 달러와 유가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 관계이다. 왜냐면은 페트로 달러 때문에 달러로만 석유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석유 가격이 고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얘가 고정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달러 대비로 상대적으로 석유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달러 대비로 석유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시장이라고 하죠. 증권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달러. 연준 계속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속도 조절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하니까 달러 가치 떨어진다. 그리고 이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때문. 이렇게 굉장히 쉬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긴축 속도 조절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타냈던 게 뭐예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후 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죠. 요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가 1차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금리 막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았다. 아 괜찮. 이제 괜춘. 안심. 하고서 금리 내렸다가 또 터진 거죠. 또 터져서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전에 문제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경기가 안 좋아. 우리가 금리를 급격히 올라서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혔겠다. 오일 쇼크도 끝났겠다. 우리 좀 저금리로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보자. 인플레이션 조금 올라가는 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저렇게 튀어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이 1차, 2차 터진 다음에 폴 볼커가 나와서 급격히 금리 올려서 때려잡은 거잖아요. 그죠? 폴 볼커 때가 2차 오일 쇼크 때였어요. 그러니까 1차 터지고 인플레이션 안정 괜찮아 하고 금리 내렸다가 또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이 지금 이 정도 금리 올려서 물가가 잡혔다고 하는데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2%대다. 왜냐면 2%까지 낮춰놓고서 그 다음에 슬금슬금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금리를 많이 높여놓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꾹 늘러나서 진정을 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지금 한 3%대 정도 지금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 긴축 끝났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오일 쇼크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월이 그걸 모르질 않아요. 왜 자꾸 볼커 이야기를 하느냐. 볼커가 2차 오일 쇼크를 잡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금리가 고금리, 지금 수준이 고금리라고 했을 때 이 고금리를 사실은 고금리가 아니죠. 원래 2000년대는 특히 2008년 이후 역대급 저금리 시대였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그래서 2008년부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다? 저금리 시대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끊으려고 했죠. 근데 실패해서 이게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하면서 끌려가지고 2021년까지 간 거예요. 몇 년? 13년간의 저금리 폐해. 이 저금리 폐해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돌리려고 했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디폴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언제? 11년, 23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금리 폐해가 굉장히 길게 갔고 이 여파가 이제부터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금리, 그래서 한 4에서 5% 수준의 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곳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그것을 방증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 증권가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증권가에서 올해 금리 떨어진다. 저희는 올해 금리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고 그랬죠. 올해 금리 떨어진다 하다가 이제 파월이 더 긴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사라졌죠. 내년엔 떨어질 거다. 곧 떨어질 거다. 올라갈 때는 얼마 안 올라갈 거다. 떨어질 땐 곧 떨어질 거다.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더 긴축적으로 예측한 증권가가 있었나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와중에도 금방 내린다고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돈을 지금 코로나 때 이만큼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처음에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이만큼 풀어놨고 코로나 때 이만큼을 풀어놨어요. 이게 긴축이 돼야 되는데 긴축이 많이 안 됐죠. 많이 안 됐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그냥 금방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뭐 2025년까지는 지금 금리 혹은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많아야 한두 차례. 그것도 미국 수준에서.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자금을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는 미국이 이제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할 때, 지금 신용등급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이 두 차례의 위기를 대비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때 대비를 안 했으면 나중에 부랴부랴 금리 올릴 거예요. 환율 따라가느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금리 올릴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 더 올리던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금리가 만약에 내년에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떨 가능성이냐, 진짜로 위기가 크게 터져서 looks like 중국처럼. 중국이 부동산 붕괴가 심화되고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전체적인 지표는 디플레이션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위기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경우는 있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터진다 혹은 올해 하반기에 터진다 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붕괴가 되지 않으면 금리도 붕괴 안 됩니다. 집값이 붕괴가 되면은 금리도 그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집값이 붕괴돼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낮춘다고 잡을 수 있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지금 집 살 때가 절대 아니란 거. 그 이유는 소득 대비로 굉장히 집값이 고평가돼서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